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송 이야기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 국가 모두에게 맞았다라는 거 하는 아주 진기한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00년 정도를 갔으니까 맷집도 기술이다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북송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해줬죠. 전연의 맹약, 요 나라의 성종하고 송나라의 진종이 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비단 20만 피에 은 10만 피를 줬다더라. 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요. 1년에 몇 조씩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십 조를 국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조다 이러면 한 30조를 주는데 맞은 적이 없어.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송과 서화의 관계에서도 또 13만 필과 은 5만 양 합계 33만 필에 15만 양.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남송 시대가 되면 또 금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25만 필에 25만. 이건 좀 맞춘 것 같아요. 깔맞춤이에요. 25만 필에 25만 양. 북송이라고 하는 거는 만리장성 거의 이남을 다 먹은 나라고, 남송은 회수 이하 쪽으로 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면적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걸 대비해 보면 은이 상대적으로 지금 더 많거든요. 그러면 더 엄청 많이 띠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야, 부담이 훨씬 더 늘었겠는데? 나라는 반토막이 났는데 띠기는 건 오히려 늘었어.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만성적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적자예요. 그래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신종이 송나라 신종이 이제 개혁군주입니다. 그래서 20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바꿔보자. 그리고 왕한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급진 개혁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당송 8가 중에서도 들어갔었고 그때 그래서 머리도 좋고 다 능력이 있는데 이 양반이 원래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간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잘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 버려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구조가 임금이 뒤에서 받쳐줄 때는 괜찮습니다. 조광조도 그런 거예요, 내나.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임금이 신뢰할 때는 관계가 없어. 근데 임금이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면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죠. 신돈도 그랬었고. 그런데 신종은 끝까지 그래도 지지를 해줘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법이 어느 정도 이상 작동하면서 흑자 반전을 했어요. CEO로는 딱 괜찮아. 저렇게 삥을 뜯기면서도 흑자 반전에 성공했어.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왕한석의 저 족주 체제를 다른 옆에 놈이 못 보는 거지. 같이 있는 신하들끼리 못 보는 거지. 이게 윗사람이 못 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못 볼 때도 있거든요. 꼴을. 윗사람이 못 보는 건 진짜 이거 임금은 찌질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찌질이에요. 그래서 왕한석이 어느 정도는 잘 했는데 이때 이제 왕한석의 라이벌이 이게 이제 신법을 편다 그래서 신법당이고 구법당이 있어요. 왕한석이 독주하면서 치는 사람이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세력들 그 리더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사마광, 자치통감의 사마광, 그 다음에 소동파. 딱 봐도 세죠. 이쪽도 세죠. 그래서 신종이 죽으면 이쪽이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권력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쪽이 한번 집권했다, 이쪽이 집권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파 싸움 하듯이. 그리고 저 와중에서 이제 신법도 다 유명무실해져요. 유명무실해져요. 그리고 적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외부에서 아주 강력한 적이 있는데 안에서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들죠. 그리고 유명한 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휘종, 도교 황제입니다. 도교 황제. 그래서 휘종이 저걸 처리를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휘종이 그 당시에 이 송나라에서 최고 사리, 당나라에서 최고 사리는 무슨 사리라고 그랬죠? 부처님 사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거는 법문사 사리. 서안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40분은 더 되겠구나.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법문사 사리. 그 사리인데 그거는 당나라가 망할 때 잊혀졌어요. 희한하게도 잊혀졌어요. 그리고 송나라 제1사리가 있어. 최고의 사리가 있어. 최고의 사리가. 그게 하늘에서 제석천이 모시고 있던 사리예요. 그게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전에 제가 옛날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 그게 전후소장사리조,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조에 나오는데 의상대사가 중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가 661에서 671년 사이예요. 요때 도선 스님한테 갔잖아요. 도선 스님이 천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뭐 공양물이 내려온다고 그 짱깨가 하늘에서부터 직접 음식을 갖다 줘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도선 스님한테 가서 이제 저도 한 끼 먹어볼 수 있을, 저게 다 종남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중국 장안 남쪽에 있는 종남산에서. 근데 양쪽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저때 의상 스님 지상사 있을 때 아마 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거리 상당히 멉니다. 저걸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날 가서 찾지 싶어. 아침에 못 갑니다. 그 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저런 절들을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선 스님이 658년부터 서명사에 계셨고, 이게 서명사가 그때 새로 지어진 절이에요. 지금 흥교사입니다. 그리고 665년부터는 정업사로 옮겨가거든요. 정업사로 옮겨가. 근데 의상대사가 연대가 이게 겹치죠. 661년부터 671년이니까 여기 겹치는 연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지 여기서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서명사 아니면 정업사야. 예. 그리고 저는 저 두 절을 다 가봤어요. 정업사에는 도선율사가 만든 계단이 있고, 계단도경에 근거해서 만든 당신이 뭐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단, 금방 계단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서명사야 거기 뭐 원측 스님 사리도 있고, 현장 스님 사리도 있고, 규기 스님 사리도 모셔져 있는 그런 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저게 어디서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두 절 중에 아무튼 하나 연대로 봤을 때 거기서 하늘에서 계속 음식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의상대사가 가서 저도 한 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에 얘기했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먹게 된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철가방이 내려왔지만 의상대사를 호위하는 화엄성중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의상대사가 가고 나니까 이제 그 철가방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의상대사한테 그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한국 불교에 남아있는 화엄성중 신중단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는 저는 신중단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불교에는 신중단이 없어요. 보통 이제 중국 불교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 신중단이 쫙 묻혀져 있고, 문수보현 정도, 아니면 지장, 관음은 보통 관세음문 뒤쪽에 묻혀져 있어요. 그 부처님 뒤쪽에.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배열이 거의 정형화된 구조고, 화엄성중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화엄성중에 어떻게 보면 시원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도선율사가 밥을 못 먹었으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상대사가 스님이 그렇게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천사, 이 철가방하고 친하니까 제석천이 모시고 있는, 하늘의 신이 모시고 있는 부처님 사리가 있다는데 그거를 좀 빌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사리를 빌려와요. 그 사리를 빌려온다고. 그게 송나라 최고의 사리예요. 송나라 때까지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사리야. 그 사리를 빌려와서 그게 송나라 황실에서 최고로 여기는 사리로 계속 있었는데, 이 휘종이 도교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리를 버리라 그랬다니까. 바다에 갖다 버리라고. 버리라고 했더니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께서 고려 사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버릴 거면 버렸다 치고 나에게 넘겨라. 그래서 뇌물을 주고 그걸 빼서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 사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관계없다. 우리는 어차피 고려로 갖고 갈 거다.
그래서 고려로 갖고 가서 고려 왕실에 10원전이라는 정각을 짓고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그게 고려 말 기사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치사리하고 그 다음에 뭐 지공스님의 정고를 같이 왕륜사에서 공민왕이 이렇게 절을 하고 정대해서 모시고 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 실제로 그게 고려 말까지 넘어가요. 그 뒤에 그 사리가 어디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의 추적이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고려하고 조선 교체기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휘종. 그래서 휘종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옥황 황제도 휘종. 그 다음에 그 사리도 휘종이 이렇게 버린 부분도 있고 금선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휘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려청자는 비색이 최고예요. 이게 휘종이야. 그러니까 비색청자가 최고예요. 백자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흰색의 순수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예 뭔 소리예요. 이게 좀 이렇게 은은한 비취빛이 나는 게 이 비색이라고 하는 게 비취를 써서 비색이다라고 할 때도 있고 비밀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가지고 비색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두 글자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계속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황제가 비색이 더 좋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비색청자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청자가 갑자기 수출이 잘 되는 떡상을 하는 갑자기 외국 황제가 너 내게 최고야 이러는 바람에 수출길이 굉장히 많이 열렸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또 예술적 사람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아무튼 예술적으로는 아주 뛰어나.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좀 안 되죠. 몰라. 뭐 근데 이게 진짜 암군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만리장성 이게 황하가 있고 그다음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연운 16주 여기에 서하 거란의 요나라 요 연운 16주가 이제 걸려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요 위에가 이제 여진족 금나라가 살살살 이제 머리를 쳐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화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금나라하고 연합해서 요나라를 조집시다. 그리고 우리는 연운 16주를 탈환합시다. 좋은 생각이잖아. 혼자서는 못 이기니까 저거를 뒤에 후방에 한 놈 더 있으니까 쟤를 끌어들입시다. 그거는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해서 금나라하고 연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하나는 뒤에서 치고 이렇게 괜찮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괜찮은 작전인데 나라가 워낙 개판이 돼가지고 그렇게 치려고 들어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박나베나이라고 이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반란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협력 다 하고 그다음에 같이 군대를 내기로 했는데 송나라는 안 냅니다. 군대를 내려고 했는데 빼서 밑에서 반란 진압하고 있지 지금. 그런데 그러면 보통 금나라가 져야 되잖아요. 금나라가 이겼어요. 금나라가 단독으로 그냥 요나라를 깨버렸어. 깨고 이제 빡친 거지. 저것들이 사람을 매긴다. 우리 한번 골로 갈 뻔했다. 그래서 금나라를 깨는 동시에 막바로 이제 송나라로 내려오는 거죠. 송나라로 내려왔는데 이게 좀 이게 떨어지는 군주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나라 인조 같은 거지. 잘 못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 잡힌다고 또 잡히는데 그래도 휘종이 말은 잘 들어.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흠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양위를 해요. 양위를. 근데 이게 둘 다 잡혔어요. 결국은 둘 다 잡혔어. 그리고 이게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에요. 강왕조구라는 사람이. 조구도 당연히 휘종의 9번째 아들이니까 다 수도에 있었죠. 잡혔어요. 저 사람도.
잡혔는데 야, 저런 운도 다 있어. 너는 좀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해서 풀어줬거든. 희한하게 풀려. 잡아가다가 너는 좀 애가 좀 상태가 메롱인데 풀어줬더니 바로 도망가가지고 강남으로 가서 남송을 만들어. 그때 잡혔으면 경기 끝났어. 잡아가다가 놔줬다니까. 야, 이런 운이 또 있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그래서 남송 이만이라고 하는 데를 수도로 해서 이만이 어디냐면 항주입니다. 항주 가보셨어요? 항주? 북경 다음으로 많이 가는 데가 항주. 항주? 그래서 이게 이제 정강의 변이라는 게 112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휘종과 흠종이 잡혀버려요. 수도가 함락되면서 휘종과 흠종이 잡혀. 그렇게 해서 잡자마자 죽인 것도 아니고 잡자마자 죽이면 안 돼.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는 계속 얘를 괴뢰정부 비슷하게 해서 자꾸 내세워서 좁혀가지고 이제 밑에 백성들이 함부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통치권을 넓혀가고 결국은 얘네들 다 굴리다가 죽었어요. 다 휘종, 흠종은 다 죽었어. 그리고 흠종도 멍청해. 휘종만 멍청한 게 아니고 흠종은 저 강왕 조구가 당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 돈을 많이 내면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미쳤어. 구해주면 형인데 이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내가 지금 황제인데 남송 황제인데 내가 그걸 북송 황제였던 형을 구해오라고? 그거는 돈을 주면서라도 안 구하지. 돈을 주면서 구해오는 게 아니고. 근데 흠종은 끝까지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좀 이상해요. 좀 상태들이 좀 많이 떨어져. 그래 뭐 혼덕공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좀 얼빙해요. 이렇게 하고 막 갖고 놀고 막 술 따르게 하고 막 이렇게 개망신을 다 주다가 죽여요. 사람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강년간에 일어났다 해서 정강의 변이에요. 정강의 변이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상 최대의 치욕입니다. 이만이 지금 항주인데 수도 이만이 항주인데 저 항주도 좀 왜 항주에 정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남경으로 갔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좀 가까워요. 북쪽하고 좀 가까워. 이러면 위험하거든. 원래 소주 항주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항이 있다. 소주와 항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호하면 또 용정차.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 가면 꼭 파는 데가 용정차 파는 데를 가가지고 하는데 용정차는 저 시대에 없어. 왜냐하면 용정차는 원나라 때 저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송나라 때는 용정차 없어. 용정차는 없어. 그리고 서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데가 아광묘라고 하는 데예요. 아광묘.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찾아서 들어가는데 저 악비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악비. 송나라 남송을 대표하는 충신 그러면 악비 문천상 이렇게 들거든요. 악비 문천상. 그렇게 해서 몰라 이 악비 이제 악비하고 진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원수죠. 이 사람은 이제 주화파, 이 사람은 주전파. 그리고 악비가 잘했어요. 실제로 악비가 장군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육지 안에서 권율에 해당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열일하면서 북방의 금나라를 막고 있었어. 이렇게 막아줘요. 그리고 저 어머니도 대단하죠. 어머니도 참 대단하죠. 너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아들 등짝에다가 진충보국이라고 문신을 새겨버렸어요. 진충보국 이렇게 등에다. 참 희한하지. 요즘 같으면 그렇게 문신 있으면 군대 안 가는데 이 사람은 장군이야. 장군이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진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비 무덤에 가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악비 무덤 맨 앞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동상이 쇠로 됐나 동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쇠 같은 느낌인데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어. 그게 진회하고 진회 마누라야. 근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가면서 침을 뱉는 문화가 있어요.
침을 뱉어. 진해가 주합한데 저 사람이 결국 강화하면서 악비를 죽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송이 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악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미안한 얘기인데 악비 혼자서 저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우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충무공이 그때 안 돌아가셨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듯이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금나라에 잡혔다가 1130년에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화하라고 이런 명령을 받고 지령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고종하고 사바사바하면서 이 악비를 좀 나쁜 쪽으로 이제 몰아붙여서 결국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흥의 화의라 그래서 1142년에 나오는데 소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흥주. 소흥주. 그 다음에 그게 난정 왕이지의 난정서 이게 소흥이에요. 소흥. 거기서 이제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매년 25만 필에 은 25만 양을 준다. 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강화협정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웅.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아니면 뭐 저 누구야 백제 마지막 계백장군 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좀 안타까운 영웅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이제 남송시대를 대표하면 어떻게 보면 주시라고 하는 사람이죠. 북송시대 때 선불교가 전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불교가 독주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논리 구조가 깨지죠. 치밀한 논리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거를 북송해서 이제 맞춰내는 사람이 송조육현, 송나라 조정의 6명의 현인. 그게 사마광, 자치통감의 사마광, 그 다음에 주렴계. 저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정의천, 정명도, 명도가 형입니다. 이천이 동생이고. 그리고 또 누구냐면 소옹, 장제, 장횡거라고 하는 사람이고 소광절.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체계를 다지고 새로운 학문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요 5사람의 학문을 집대성한 게 주시입니다. 주시도 있고 육상산도 있고. 주시는 이 중에서 정의천 계열을 이었고 육상산은 이렇게. 나머지는 다 그냥 섞여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종의 공백을 얘네들이 이제 이걸 신유학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남송시대가 되면 주희가 저 사람들을, 학문들을 다 이렇게 꿰가지고 집대성하는 그런 식이 되고, 주희는 약간 쩔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막 율곡처럼 막 천재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뜨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 급제할 때도 거의 턱걸이로 이렇게 급제를 했고, 그리고 이 주자는 위기지학과 위민지학 중에서 위기지학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위민지학이 아니고, 위민지학은 백성을 위하는 학문, 위기지학은 자기를 위하는 학문. 자기를 위하는 학문이면 저게 학문이야? 이기주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런 게 이제 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 되면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수양을 해, 수양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수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 중심의 학문이 아니고 너 스스로를 다스리는 학문. 그러니까 퇴계나 율곡도 자꾸 저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아시아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희는 원래 처음에는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대해종고에 어록을 가지고 갔다는 사람이에요. 그 주희 이야기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불교를 알기 때문에 불교한테 안 속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 속았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경은 진짜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42장경은 중국에서 만든 구라입니다. 이제 편집된 책이거든요. 그거는 편집된 책.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려 뽑은 명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42개로 뽑은 명구 뭐 이런 거라서 중국에서 편집된 책인데 주인은 그런 것만 진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 경전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주자가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자는 이제 자기가 성공을 못해요. 이 사람이 성공을 결국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송이라고 하는 이 찌리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요 나라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금나라한테 또 두드려 맞고 그래서 남송이라고 하는 요렇게 우리가 본토를 잃어버리고 화북을 잃어버리고 저 강남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불교라는 이방인의 어떤 이게 외래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얘네들이 우리를 때리는 것처럼 이 요나라나 금나라가 우리를 때리는 것처럼 또 다르게 우리를 때리는 거 있다. 그게 바로 불교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그리고 자기가 성공을 못하니까 성공하지 못한 천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를 대. 그게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때문이야. 그게 사회 때문이고 뭐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불교를 씹죠. 계속 책에다. 그래서 성리학을 배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불교를 씹게 돼. 이게 깔려 있어. 울분이 깔려 있어. 그리고 말로는 맨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또 과거 시험 보는 걸 또 가르쳐요. 수양 공부를 하라고 그랬으면 아들은 과거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아니야. 또 자기 아들한테는 이율배반적이야. 쪽지게 과외를 해요.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뭐 아들이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거 너무 좀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 양반은 이 유교 하시는 분이라서 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제자들한테는 학문은 과거 같은 데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수양하는 학문이라고 이래놓고 자기 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건 너무 추접한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인간적이긴 하지. 인간적이긴 하지. 제자들한테는 그런 걸 이거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공부는 그건 말단적인 공부야. 도덕적인 거하고 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공부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아들한테는 쪽집게 과외 문제를 인간적인.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씨면 원래 그렇게 다 이쁘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자랑 관련해서 이제 육형제가 있어요. 육형제. 육실에서 육형제인가? 이 집도 천재 집안입니다. 그래서 넷째가 육구소, 육구령, 다섯째 육구령,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육구연이에요. 이게 육상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자하고 한번 붙었다니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연산 아오사라고 하는 절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한 명은 이 사람 쪽을 계승한 사람이고 한 명은 이 사람 쪽을 계승한 사람이야. 그렇게 논쟁이 붙어가지고 저 육구연이 주자를 박살을 냅니다. 육구연은 활달하고 버라이어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막 쓰고 꼼꼼하게 뭘 주석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예술가처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웅변 가고 선동 가고 이런 스타일이고 주자는 꼬질꼬질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꼽꼽쟁이 영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만약에 편지로 붙잖아요? 그러면 주자가 안 질 수도 있어요. 편지로 붙으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붙으면. 그런데 토론으로 붙잖아요? 100% 집니다. 100% 줍니다. 정치인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행정관료하고 토론으로 붙잖아요? 정치인이 이겨요. 왜? 이게 좋잖아. 이게 좋잖아. 행정관료들은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구연이 게다가 또 저런 활달한 사람의 특징이 약간 또 천재과고 이런 사람들 아나무인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꼬꼬한 놈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인신공격도 한다고 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주자가 약간 충격받아가지고 주자는 또 윤리적인 사람이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가슴에 또 쟁이는 사람이야. 이런 또 재밌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져. 그리고 송나라 끝날 때 가면 이제 한탁주라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탁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탁주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저게 송나라가 괜찮았어요. 송나라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금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거고, 한탁주가 한 것 중에 뭐냐면 위학의 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놈이 사기 학문을 가지고 약을 팔고 있대. 그 자식을 패는 거야. 주자입니다. 주자입니다. 그 한탁주가 좁혔던 게 주자야. 그래서 저때 주자가 가택연금 비슷하게 계속 한탁주한테 두드려 맞고 있었어. 왜? 아니 지금 저 위에 주적이 있고 전애들이 자꾸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데 수양을 해야 된다. 이게 미친놈이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군비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전시 동원 체제를 만들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당연히 정치인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주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기지약이래. 자기를 위한 수양하는 공부를 해야 된대. 그게 나라가 다 망하는 거죠. 저 주자학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이 나중에 그렇게 골로 가는 거예요. 수양만 하고 있으니까. 정치인이 수양을 하고 있으니까. 한탁주가 보기에는 웃기지도 않지. 유교는 정치지 수양이 아니야. 수양은 불교야 라고 한탁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지 바보야.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자니까 주자를 좁혀가지고 위학의 금이라고 주자학하면 다 조져버려요. 그래서 주자 제자들이 자기 주자 제자 아니라고 이렇게 다 또 불고 댕겨. 난 주자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왜 한탁주가 나쁜 놈이 되냐면 나중에 주자가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한탁주가 주자 입장에서는, 주자학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놈이거든. 주자 좋아하는 사람은 한탁주를 엄청나게 씻거든요. 주자를 좁혔으니까. 그런데 뭘 했냐면 한탁주가 이 악비를 악왕으로, 악비라는 사람을 왕으로다가 추중을 해요. 저게 전쟁 영웅인데 금나라가 아직 있는데 금나라 때문에 죽은 사람을 왕으로 추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군대를 정비해서 한번 치겠다는 뜻이에요. 금나라랑 한번 붙겠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들이 괜찮게 어느 정도 한탁주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두드려 맞고 삥 뜯기고 두드려 맞고 삥 뜯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참 그게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한탁주가 조금만 진짜 더 늦게 했으면 중국 역사에서 최고 영웅 중에 한 명으로 떴을 건데 금나라를 정벌을 해요. 선제 공격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1206년에 안타깝게도 박살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어. 박살이 나고 금나라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한탁주 목이 있어. 그래서 이때 박살이 나고 한탁주 죽은 걸 보면 이때 죽었지. 왜 죽었는지 알겠지? 이때 전쟁 지고 잘리고. 근데 이게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게 한탁주가 시기를 잘 봤어요. 잘 봤어. 왜? 조금 더 있잖아요. 이게 1206년에 정벌 하다가 실패했는데 1214년에 몽고가 내려오면서 금나라를 거의 거덜을 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했으면 몽고가 움직이는 순간에 한탁주가 쳤으면 금나라가 중간에서 공중분해된다고요. 그게 불과 몇 년 차인데 지금 이게 역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지. 그러면 송나라 역사 전체에서 외세를 직접적으로 쳐서 선제 공격해가지고 이긴 이렇게 됐을 건데 그 몇 년 상간으로 해서 잘리고 패하고 대패하고 여기까지 날아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34년에 쿠빌라이가 내려오면서 거의 송나라를 거덜내고 이제 거덜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탁주가 저때 졌기 때문에 또 송나라가 그렇게 군대도 별로 없어요. 이제 한 방에 몰빵해가지고 올인 했는데 아닌게배 이래가지고 지니까 그 다음에 처리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양성이 깨져요. 양양성이 깨지고 이제 그 양양성을 타고 수루로다가 저 이만 항주까지 쫙 들어오면서 결국 송나라가 1279년에
이제 완전히 다 절단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폭파되는 시기고 이거는 잔당까지 싹 끝나는 시기. 그래서 송나라가 끝이 나고 중국은 누가 들어서느냐? 몽고입니다. 몽고. 세계 최강.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지. 그분이 오시면 다 정리가 됩니다.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하고 하지만 그분이 가셨을 때 다 정리했습니다. 그 동네 가기만 하면 다 정리합니다. 희한한 이 세상에 이런 종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기캐. 이거 뭐 치트키를 쓰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사람이 내려오죠.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는 요나라한테 맞고 서하한테 맞고 금나라한테 맞고 그 다음에 몽고에 의해서 끝난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자기네들이 볼 때도 야 이건 좀 이러면서 별로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 나라. 그래서 몽고라는 또 이민족 시대 이제 한 300년 정도. 송나라 진짜 짧다. 똑같은 당나라나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송나라가 좀 더 긴 왕조인데 왜 이렇게 짧지? 당나라는 진짜 오래 갔는데 송나라에 불교가 별로 없어. 송나라 금방 가. 그리고 원나라 원명청. 그래서 당시 송사 원곡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당나라 때는 시가 유행하고 송나라 때는 사, 글, 문장. 그다음에 원나라 때는 곡, 희곡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뭐 서유기, 삼국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극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예, 원곡. 그리고 그게 이제 명나라 때 오면 대본으로 작성이 되죠. 그게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그런 소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번에는 이제 원나라 불교 그리고 이제 명청까지 가서 끝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